이분이 밖에 또 돌아다니면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도 반려견 데리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냥 만나가지고 입을 맞출 수도 있고 증거인멸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이 내란 범죄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에요. 근데 뭘 못하겠어요. 이제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증거인멸하고 입 맞추게 할 겁니다. 네. 김용현 씨 같은 경우는 이 범죄 행위가 어마어마하지 몇 개가 더 있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네. 뭐 이진우 수방사령관 뭐 다 나와야 됩니다 이제. 증거를 내놓으라는 건요 딴 게 아니에요. 통장 이체 내역만 주시면 돼요. 만약에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민석 총리 지명자를 물러나게 하는 데 있어서 동의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저희가 제대로 배웠습니다. 저희가 많이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6월 16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프로고요. 지금 주말 사이에 많은 분들이 뭐 중동 쪽 뉴스에 귀를 기울이셨을 텐데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 같습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뭐 같습니다가 아니고 매우 심각해졌고 지금 사망자, 뭐 부상자가 엄청나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아마 뭐 경제적으로 또 정세적으로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부에서는 최종권 교수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들 좀 상세히 여쭤보도록 하고요. 먼저 우리나라 또 정치권 뉴스들은 이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소개를 해드리죠. 조금 늦는가 싶었는데 다행히 늦지 않은 우리 박상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뭐 한 거 있다고 웃어요. 예. 늦게 왔으면서. 아니 뭐 딱 왔는데 뭐. 네, 일찍 다닙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부대변인님. 안녕하세요 강성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찍 오셨죠? 저는 1시간 전에 왔습니다. 1시간 전에 왔죠. 네.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권 여당이 되는구나. 저렇게 게으르니까 늦게 오니까 야당하는 겁니다. 뭐가 안 되네요. 네. 평소에 제가 항상 제일 먼저 와 있었잖아요. 항상. 네, 더 일찍 오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내 5당 개혁신당의 김성열 아이고. 당대표 공보특보님 어서 오십시오. 네, 유일하게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위성정당 없이 낸 개혁신당의 김성열 대변인입니다. 그렇게 가는군요.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원내 5당인데 기호 4번은 계속 쓰신다면서요? 네. 그렇다 하더라고요. 예, 기호 4번을 써요. 왜냐하면은 직전에 예. 대선 후보를 안 냈잖아요, 진보당이. 아. 직전 대선에서 대선 후보를 냈고 직전 3% 선거. 이상을 받았으니까 저희는 8% 넘게 받았으니까 저희가 기호 4번을 가져가게 될 가능성이 그런 높아요. 거예요? 다음 예. 지방선거에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정당이 아닌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5당이든 하더라도 4번을 받는 거지. 네. 대선 후보를 안 진보당 내면 입장도 어떡해요? 들어봐야 될 것 진보당이 아니 오시더라고. 오시니까 들어보시면. 저희가 저 진보당 인사들도 모시고 네, 하니까요. 네. 아이고, 야구는 4번 타자지만 정치는 1번 타자입니다. 2번 뭐 없어요? 2번? 같아요. 뭐 2번은 조용히 잘 갑니다. 당과 자신을 항상 분리해서 얘기해요. 자, 그리고 오늘 뉴스는 최윤경 기자가 전해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김용현 전 장관이 보석 허가가 났어요? 예. 그래 왜 난 거예요? 예, 그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기 지기현 재판부에서 김용현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예. 이제 구속 기간 만료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6월 26일이면 구속한 지 6개월이 되는 거예요. 벌써? 예. 벌써 그렇게 돼요? 아까 지금 우리가 그 계엄이 12월 3일에 맞아요. 있었고 6달 네. 됐죠. 네, 그 내란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이 12월 말 1월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벌써 6개월 시간 흐르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진짜 벌써 반년이 지났어요. 예, 근데 아무튼 반년이 지났고 이렇게 되면 구속기간 만료로 그냥 6월 26일에 김용현 맞아요. 피고인은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김용현 피고인 측은 나 보석에 반대한다라고 주장했었어요. 난 그래요? 보석 싫어. 나 그냥 구속 만료되면 나오게 해야지 당연히. 그 안에 재판이 안 끝났으니까 나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겠어라고 주장했는데 아니 본인이 보석을 신청 안 했는데도 보석 허가가 나오기도 해요? 검사가 검사 측에 했어요. 네, 신청을 검찰에서 이게 신청을 했습니다. 6개월이 되고 나면은 네? 이제 불구속으로 재판을 계속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예, 예. 되니까 이러한 경우에 검사 측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네. 사실상 이제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그런 것이 좀 있어요. 구속 기간을 연장하면 되는데 구속 기간은 6개월 한 다음에 6개월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지금 이게 뭐 연장이 될지 안 될지는 또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음. 그런 거니까 이제 그냥 보석으로 일반적으로는 2개월 하고 맞아요. 2개월씩 2번 연장 가능해요. 그러니까 네. 최대 6개월이고 최대 6개월이고 네. 그러니까 그 안에 재판을 끝내든지 맞아요. 그게 원래 정석인데 1심이. 1심이 네. 안 끝난 상태고 한참 맞아요. 남아 있잖아요.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이 피고인이 그냥 나가게 되면 어디서 무슨 일을 할지 알 수가 없다. 아. 재판에 안 올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말 맞추기를 네. 할 수도 있고 알 수 아. 없으니까 조건부로 보석을 해놓으면 아. 이 사람이 뭐 그 사건 관계자랑 만날 수도 없고 딴 데 그다음에 못 가고. 예, 주거 제한도 뭐 있을 수 있고 외국 그러니까 나갈 때 허락받게 제가 하고 말씀드린 게 조건들이 이게 있는 거죠. 신급별로 6개월씩이고 네. 그래서 신급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1심 재판이 6개월 안에 지금 안 끝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지금 재판부가 이거 보석해주는 가장 큰 이유는 주거도 그렇지만 접견이에요. 접견과 통화 이걸 통해 가지고 윤 전 대통령과 말을 맞추기를 할까봐 네. 그걸 못하게 하려고 지금 하는 거고 저는 이건 타당한 결정이라고 아, 봐요. 그렇죠. 예. 근데 역시 우리 박상수 대변인이 그냥 법률가잖아요. 네. 정식 법률가니까 이 실상에 대해서는 또 말을 안 해주시네. 아, 역시 실무 전문 또 강성 우리가 또 실무 전문이 만주 변호사 아닙니까? 당해봐야 압니다. 경험이 있으시고. 아니 보통의 검사들이 쉽게 말해서 이 피의자 인신이 구속돼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마음만 먹잖아요. 네. 그러면 추가 기소 띄웁니다. 충분히 그래가지고 합니다. 6개월 하는 방식은 네. 또 그거는 이제 별건으로 하는 건데 아니 그거는 들어보세요. 나 얘기하냐? 나 기다렸단 말이야. 지금까지 내가 기다렸다고. 그 말 하나 안 하나. 당해본 대로 솔직히 얘기합니다. 말 하나 안 하나 내가 들어봤단 말이야. 아, 기백이 좋습니다. 1번 타자입니다. 1번 타자입니다. 2번 타자하고 다릅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추가 기소를 해서 6개월을 또 땡겨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이제 저렇게 폼나게 심급별이라고 해버리면 시청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1심 6개월, 2심 6개월, 3심 6개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건데 네. 바로 그런 식으로 추가 기소해가지고 별건으로 그렇게 해서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것 네. 그걸 막자는 게 민주당의 검찰 개혁이잖아요. 아니요. 제가 막자는 게 얘기해 민주당의 드릴게요. 검찰 아니, 근데 개혁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 검찰 개혁은 뭐냐면 네. 그 별건 수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리를 수사하다가 이 사람이 속도 위반을 했네? 뭐 다른 걸로 이렇게 엮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말하는 건 이 사람은 이미 비아폰이라든지 뇌물 그 의혹이라든지 그다음에 군 블랙리스트라든지 여러 가지 혐의들이 많이 있어요. 이미 네. 알잖아요. 별건이 아닌 걸로도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별건이 있다. 아니라 일체형 수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추가 기소를 해가지고 이분을 안전하게 교정시설 안에 묶어놔야지. 이분이 밖에 또 돌아다니면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이 사람이 밖에 돌아다니면서 증거 인멸을 할 수 있고. 아니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도 반려견 데리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냥 만나가지고 입을 맞출 수도 있고 증거 인멸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 이제 아닙니까? 검찰이 별로 그렇게 수사의지 없다는 말씀이신 저는 그렇게 거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정말 잘못된 반면에 거예요. 지금 현재 검찰이 한 거는 우리 박상수 대변인 보실 때는 그냥 불구속 기소 상태로 있으면 오히려 더 자유로워지니까 보석이라도 해서 조금 그렇죠. 제한을 하려는 맞아요. 네. 검찰이 지금 수사의지가 있는 거다. 있는 것이죠. 아, 이렇게 근데 우리 네. 박상수 변호사님 아시겠지만 네. 안에 이제 교정시설 안에 갇혀 있는 거하고 보석으로도 밖에 나와 있는 거하고 차이가 사람이 있겠죠. 접촉할 수 있는 게 5만 배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무슨 짓을 저질지 모르고 더구나 이 내란 범죄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에요. 근데 뭘 못 하겠어요. 사실 이분이 이제 건너는 게 없는 거예요. 여기서 뭐 더 나빠져봐야 나빠질 게 무기 없는 이상 거예요. 나올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는 대놓고든 어쨌든 간에 필사적으로 증거 인멸하고 입맞추기 할 겁니다. 네. 여튼 지기현 판사는 늘 이렇게 뉴스의 중심에 그리고 서게 이제 되네요. 이게 김용현 피고인이 나오는 것과 동시에 여인영, 이진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같이 구속됐던 사람들도 이런 식이라면 구속기간 만료될 때 보석이 되거나 그냥 자동으로 석방될 확률이 매우 높아서 아마 더 이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원래 이렇게 뭔가 큰 범죄를 저지른 걸로 이제 강력하게 추정되는 사람이 재판을 받다가 6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요. 원래 다른 경우에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식으로 추가 기소 불구속 안 하면. 상태에서 추가 네. 기소 안 하면은 그게 이제 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구속이라는 거는 아직 미결수예요. 네. 미결수에는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구금을 그렇게 길게 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런 지점들에 있어서 근데 구금을 길게 끄는 방식으로 별건 기소를 해가지고 이렇게 연장하는 그런 사술이 쓰인 건데 네. 그런 사술이 쓰이는 것이 문제다라고 끊임없이 비판하면서 검찰 개혁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던 게 민주당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돈을 불법으로 검은 돈을 받았구나라고 해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사람을 때린 게 있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수사와 상관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엮어가지고 하는 거랑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김용현 씨 같은 경우는 이 범죄 회의가 어마어마하지 몇 개가 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별건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네. 뭐 이진우 수방사령관 뭐 다 나와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범죄자들 내일한 공범들이 다 지금 사회 나와가지고 입맞추기하고 증거인멸할 수가 있어요. 우리 얼마 전까지 정권 교체만 안 됐잖아요. 그럼 비아폰 서버 내역 우리가 어떻게 확보합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김용현 전 장관이 보석 허가가 났다는 거. 하지만 본인은 그냥 구속기간 만료로 끝내달라고 지금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는 거. 네, 그리고 하나 더 전해드렸고요. 하면 특검이 이제 가동되기 시작하면 다시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다. 아, 지금까지 우리가 이 구속기간 만료를 가지고 크게 얘기하지 않았던 건 네. 검찰이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전에 계속 이제 추가 기소를 해서 구속을 막 1년 6개월까지도 늘리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검찰이 수사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 거고 아마 특검이 맞아요. 시작하면 특검할 것 같아서 그냥 그런 다시 거예요. 구속시키지 않겠나 이제 특검이 이런 네. 생각은 됐는데. 듭니다. 그 사이 어디 안 가는지 잘 좀 어디 감시 좀 못 가게 해야죠.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출국을 했죠. 네, 오늘부터 사흘간 1박 3일 일정으로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을 합니다. 네. 대통령실이 이제 지난 반년간 멈춰 있던 정상 외교를 복원하는 출발점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가장 관심이 쏠리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것이냐,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이냐인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뭐 짧은 시간이 되더라도 어떻게 뭐 정상회담 비슷하게 하느냐, 네. 그러니까 뭐 대화를 하느냐. 일종의 프로사이드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잠깐 만나기 때문에 이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전문가들도 많이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양 정상이 서로가 앞으로 양자 회담을 앞두고 서로의 관심사에 대한 우선순위가 뭔가를 그것만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한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뭐 품목별 관세라든지 아니면 방위비 분담금이라든지 아니면 또 한미 동맹이나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혹은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사실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 사실 몰라요 우리가. 네. 사실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하고 친한 것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또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또 관세 협상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가 지금 뭐에 제일 먼저 꽂혀 있구나를 알아내는 것만으로도 다시 한국 돌아오셔가지고 우리가 협상 전략을 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하나 할 수 있다고 하면 네. 그 중국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긴다라는 이 국민의힘의 공격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보다 좀 불안해할 수도 있어요. 사실 의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해소도 해줘야 되고 또 보수 정권에서 진보 정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 이 외교라든가 안보라든가 대북 정책에 대해서 이게 확 바뀌는 거 아니야? 그런 우려를 할 수가 있어요. 트럼프 입장에서 그러면 본인들도 인도태평양 전략부터 다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 어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법을 너희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하겠다. 우리가 뭐 급제동 걸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씩 협의해서 우리가 한미동맹 체제 안에서 하겠다라는 신뢰도 심어주는 것이 좋고 꼭 골프 라운딩 부킹 잡으시길 바랍니다. 부킹을 좀 잡아서 근데 운동하다 보면 또 네. 얘기 많이 하고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예요. 외교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국익 우선주의가 굉장히 강한 곳이라서 뭐 명분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실리가 제일 중요한 건데 트럼프가 그렇게 사람을 쉽게 만나주지도 않고 그 만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이득이 된다는 걸 알아요. 상대편한테.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본인들이 뭘 가져올 수 있느냐 이 거래를 엄청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트럼프와의 정상회담 이거 하면 좋죠. 당연히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거다. 이 뭔가를 또 내놓으라고 그럴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만나는 것 자체가 물론 좋은 일입니다만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너무 강하다면은 꼭 그렇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네. 다만 이렇게 G7 이런 데 가시는 건 너무 잘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트럼프랑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죠. 뭐 모든 국민들이 다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트럼프가 각국에 내걸고 있는 어떤 뭐 관세라든가 이런 압력들을 생각을 하면 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내적으로 또 불안한 그러한 마음들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국익을 위해서라면 그러한 부분을 불식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좀 이렇게 드러내는 게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골프 같은 경우에는 골프 사진도 찍으시려나? 그 얘기 하려고. 아유. 그러니까 2번인 거야. 아, 정말 뭐. 야. 아이 참 진짜. 오늘 왜 제일 4번 관심 얘기 좀 있는 해봐요. 거야. 아니 궁금해서 앞에 내용도 없는 얘기를 계속 질질 아니 차라리 하시더라고. 그런 시간에 차라리 알라스카 큐브나 선전에 그냥. 그럼 잘하고 있어요. 왜? 무슨 얘기를 잘하고 하려고 있어. 좀 더 해요. 좀 더. 했더니 우리 결국 골프 2번 좀 얘기 가게. 하려고. 골프를 아유. 얘기하시길래 제가 골프 됐어. 아유. 자, 오. 지금 오늘 대통령 준비한 거 다 하신 거죠 이제? 대통령 있어요. 아, 예. 좀 있다. 예. 대통령실 지금 저 인선들이 쭉쭉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 G7 정상회의를 아참 여러분 그 지금 나갔냐고 계속 댓글들이 나오고 나갔냐는 게 뭐예요? 출국한 게 맞냐? 아. 왜 사진이 없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출국 직전인가? 아니 그 대통령 출국을 시간을 알려주진 않습니다. 아. 그 보안 끝까지 사항이에요. 보안 사항에서 네, 얘기 안 네, 하고요. 네. 오늘 가는 건 맞다. 근데 네, 이제 네, 가고 나서 그 가는 장면들은 동시에 다 같이 찍어서 네. 나중에 풀을 합니다. 엠바고 풀리면. 그래서 제가 지금 전달을 해드리지 못하는 거니까 요 기다리시면 오후에는 아마 그러니까 현지 시각으로 아마 오후에 뭐 도착한다는 정도만 아마 좀 들은 것 같긴 그건 한데. 이제 저희가 내일은 그 장면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네. 이제 국가안보실 1, 2, 3차장 인선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AI 미래기획 수석 비서관 인사가 단행이 됐습니다. 뭐 다른 분들은 그냥 인사인 것 같은데 그 AI 관련해서는 조금 뉴스들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이제 누군지는 그래도 설명을 예. 드려야 되니까 국가안보실 1차장의 김현종 전 청와대 국방개혁 비서관. 여러분 듣고 계신 분들 지금 사진을 보세요. 그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김현종님이 아닙니다. 동명이인이에요. 네, 외교관이 아니라. 네, 외교관이 아니고 김현종 전 청와대 국방개혁 비서관, 2차장의 이뭉순 주 캐나다 대사, 3차장의 오현주 주 교황청 대사가 각각 임명이 됐습니다. 교황청. 네, 아니 근데 이제 교황청에 지금 가 있을 뿐 원래는 이제 직업 외교관인 거죠. 아, 이분은. 그래요? 네. 바티칸 아시죠? 아, 그래. 아, 몰랐어요. 네. 이탈리아. 아, 이탈리아, 이탈리아. 로마에. 네, 로마, 이탈리아. 외교 경제 분야를 담당하는 2차장, 3차장에 현역 외교관을 배치했다. 아, 네, 그것이 좀 눈길을 알겠습니다. 끄는 점입니다. 네. 그리고 AI 요게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았잖아요. 예. 아, 진짜 컴퓨터 잘하게 생기신 분이 등장했습니다. 컴퓨터 잘하게. 나는 박상수 대변인인 줄 알았어. 똑같아 얼굴이. 아유 고맙습니다. 네, 이 하정- 정도면 뭐. 네,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예. 이분은 40대로 이제 뭐 젊은 네, 수석 77 비서관이다. 년생. 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하고 젊다는 것도 좀 화제가 됐고 그다음에 민간 기업의 그래서? 일종의 뭐 한 파트에 이제 장을 맡고 있는 사람을 네. 여기 이제 데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부터 이념과 철학 다 됐고 실력 중심, 전문성 있는 사람은 내가 다 기용하겠다라고 네. 했는데 이제 그 첫 번째 인사인 것 같아요. 외부에서 그야말로 민간에서 네이버에서 그 AI와 관련된 업무를 책임을 하시면서 그야말로 국내외적으로 검증이 되신 분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알려면 LLM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 대규모 언어 모델인데 라지 랭귀지 모델. 아하, 자,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그걸 모르겠어. 라지 랭귀지 모델을 모르겠어요. 아, 진행자인데요. 요즘 LLM은 네. 다 알잖아요. 알아요. 네. 근데 이제 더 이거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게 딥러닝을 시켜주는 거예요. 네. 딥러닝. 네. 아니 나 기분 안 좋아서 안 하네. 아니 뭔데? 에이. 그러면 제가 특종 하나 먼저 얘기를 좀 특종이요? 예. 할게요. 예. 친구예요? 예? 아니요, 뭐 친구는 네, 아니고. 네. 네. 많은 그냥 형이에요? 이제 하정우 수석은 네. 사실 제가 어제 페북에도 글을 올리긴 했는데 너무 아까워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 우리 하정우 아. 수석이 입을 하려고 이제 했었군요. 사실은 그 한동훈 대표가 그 저기를 할 때 후보로 나왔을 때 대선 후보 나왔을 때 하정우 수석이랑 신사임당이라는 뭐 채널에서 대담을 했어요. 아. 그 AI와 관련된 네. 대담을 네.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쪽에서 사실 어찌 보면 모셔오고 굉장히 많이 싶었는데. 모셔오고 싶었던 분인데 민주당에서 정말 데려가는 걸 보면서 진짜 인재를 잘 모셔갔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특종은 네. 해도 되나? 뭐죠? 할 거면서 빨리 해요 그냥. 네. 아니 우리 정프로님이 계셔가지고 네. 뭔데? 사실은 그 대담을 네. 3%에서 하려고 알아요. 예. 네. 예, 했는데 했는데 신사임당에서 하게 되었다. 3%에서 하려고 제가 그때 연락을 막 드려 아, 본인이에요. 제가 연락을 드린 사람이에요. 제가 아. 3%에서 하려고 제가 아. 그래도 3%에서 예전에 정치 시작하기 전에 한 몇 번 불러주셨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가지고 아 그리고 이 네, 하정우 저 수석 같은 경우에 네.
그 3프로에도 여러 번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LLM을 아는 아시는구나. 분이죠. 네. 그럼요. 아이고야. 예, 그래서 하여튼 요 인사에 대해서는 그러면 뭐 양당 다 좀 괜찮은 인사라고 이제 보고 계시는 것 같고 네. 아까 뭐 하려고 했던 거 삐져서 안 한 건 뭔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 그 예를 들어서 네. 코렐이다. 그럼 코렐에 새로운 신입 직원들이 올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이거 표를 취소하면 뭐 수수료가 얼마예요? 뭐 얼마를 더 줘야 돼요? 언제까지 취소할 수 이런 업무 같은 것을 새로 오신 분들이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에 맞는 AI 챗 GPT를 만들어주는 기술 중에 핵심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잘 공부를 모르시는 해오시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내용 제가 문과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I 이런 거에 정치권이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고 그 전문가들 이렇게 모셔가지고 하는 게 맞아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네, 예, 그럼요. 한번 4번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럴 거야 자꾸? 아니 전문가 잘 모셔왔다고. 저 네. 근데 궁금한 거 하나가 있어요. 예. AI가 기술이 발전을 하려면 사실 전력이 충분해야 되는 거 전력. 아닙니까? 네. 신재생 정말 에너지. 중요하죠. 신재생 에너지로 그 전력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 원자력으로 뒷받침하고 신재생을 계속 양성시켜야죠. 그러면은 이렇게 AI를 강조하는 민주당 정부에서는 네. 그 원자력에 있어서 네.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처럼 이렇게 뭐 문재인 정부하고 저희하고 적대적이거나 얘기하지 마세요. 다른 그러진 않을 정부입니다. 거라는 건가요? 예, 어. 저희는 원자력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 아니 잘 되고 안전하면 쓸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더 발전시켜 나가는 건 어때요? 당연히 발전은 시켜 나가죠. 하지만 추가로 더 짓는 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봐야죠. 네. 뭐 그런 건 이제 저희가 대선 후보 토론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네. 좀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그렇게 참고를 하고요. 자, 그리고 또 인사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 있죠. 아, 네. 그 여야가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허위 차용증 의혹을 지금 꺼내 들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에게 2007년도에 불법 정치자금을 준 사람이 2018년도에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돈을 준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이거든요. 그러니까 2007년도에 불법 정치자금 준 건 요건 이제 법원에서도 인정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됐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국민의힘 주장이. 근데 이제 그 이후로도 계속 뭔가 이렇게 돈 거래를 좀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뭐 크게 이겁니다. 2018년도 예. 4월달에 11일과 4월 5일, 11일, 23일 이렇게 해가지고 김민석 후보자가 돈을 빌립니다. 네. 근데 이제 5일날 같은 경우는 그 11명, 9명에게 1,000만 원씩 이제 빌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강모 씨라는 사람한테 11일과 23일 날 2천만 원씩 두 번을 빌립니다. 네. 그래서 이 총 금액이 한 1억 한 4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김민석 후보자가 검은 돈으로 받았다고 하면 이걸 왜 굳이 재산 신고에 사적 채무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나 같으면 그냥 검은 돈 현금 주려고만 먹었다고 하면 네. 그냥 현금으로 주세요. 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계속 쓰면 되지. 이걸 왜 굳이 그렇게 하겠냐? 그리고 이마저도 어쨌든 대출을 받아가지고 갚았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김민석 같은 사람은 지금 현재 재산이요 네. 2억도 안 돼요 사실. 예, 예. 근데 그 중에서 채무 같은 거 생각하면 도대체 뭐 국회의원 4번이나 한 사람 치고 그렇게 많은 재산도 아닌 거예요. 현금은 6천만밖에 없더라고요. 저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적죠, 사실은. 네. 예, 상식적으로 근데 보면. 이 과정 속에서 부패가 있으면 뭐 얼마나 있었냐. 그리고 또 상황을 보면은 이분이 어렸을 때 32세 국회의원 돼서 재선에 성공한 다음에 2002년도에 서울시장 낙선하고 2020년도에 21대 국회의원으로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 약 20년간을 쉽게 말해서 정치 야인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면 대학 가가지고 학생운동하고 그 위에 국회의원 했던 사람이 제대로 된 어디 회사에 취업해가지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최근에야 이제 총리 후보자까지 됐으니까 이렇게 관심 받는 거지. 그 전에 정치인에서 사실 퇴출됐다고 생각하고 퇴장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라서 저는 정치자금법에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맞나 싶을 누가 정도예요. 뭔가 기대하고 돈 주고 뭐 이럴 네. 일은 거의 없었을 네. 것이다. 아니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어떤 정치인 아들이 30대가 50억 퇴직금 받고 이런 거에 비하면 이것은 뭐 뭡니까? 이걸 가지고 많이 큰 일인 것처럼 얘기하는 아니요, 거는 아니요. 그거는 그렇게 보기가 그럼 제가 딱 힘든 게, 하나만 더 예.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하지만 야당의 역할이 검증하고 견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저는 하시라 이거예요. 다만 우리가 인사청문회가 아마 이번 달 23일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에 대해서 캐묻고 하고 지금 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제대로 된 FM은 뭐냐면
만약에 후보자가 이것저것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자료 제출을 안 하면 그 자료 제출 안 한 거에서 지적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의혹에 대해서는 23일 날 인사청문회에서 하루가 부족하면 이틀하고 이틀이 부족하면 3일 해가지고 그때 따져 묻는 건데 지금부터 이 의혹에 대해서 계속 막 말을 하면서 사퇴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정치 공세라는 거예요. 자료를 만약에 안 내고 숨기면 그때 가서 문제 제기해도 되는데. 그건 지금 와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예. 내가 이 사람의 재산 내역을 알아야지 뭐가 잘못됐는지 맞춰볼 수 있으니까 예. 김민석 후보자 당신 그 자료 내역 한번 줘보세요 했는데 김민석이 예를 들어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삐댄다. 그럼 이제 문제 제기 그러면 괜찮다. 지금은 공세를 펼쳐가지고 왜 자료를 안 내냐, 뭐가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잘못한 게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 상황에서 할 수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네,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에서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김민석 지금 총리 지명자가 정치를 안 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김민석 민주당이라는 당을 만들어서 민주당 이름 알받게 하고 있었던 거 다 이거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사실 그래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일 때 민주당 이름 쓰려고 합당했던 거 그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야인 시절이 아니라 자신이 민주당이라는 이름의 정당을 한 3년 갖고 있었어요. 네, 그때 막 열린우리당이 뭐니 이렇게 해서 민주당 이름 없었을 네, 때 네.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그 정당법으로 등록이 안 되니까 그 합당까지 이렇게 가면서 다시 민주당으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인 시절이라는 게 없었고 계속 정치 활동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두 번째, 첫 번째 이제 정치 활동 계속했고 두 번째 보통 우리 법률가들 입장에서 증여냐 대출이냐 그러니까 대여냐를 판단할 때 네.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차용증이 있느냐. 네, 네. 두 번째는 이자를 이자를 냈느냐. 냈느냐. 그렇죠. 이자가 없었다면은 이게 또 그런데 이런 부분을 그냥 명확하게 지금 보여주면 돼요. 왜냐하면 이자가 없었으면 이거는 증여로고 볼 여지도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연지 증여인지는 이자 여부를 가지고 좀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거가 아니, 지금 필요한 것이고. 빌려준 사람 이자 받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것도 이자라는 게 적절한 이자가 그게 그냥 대충 이자 얼마 주고 이자 줬어요 이게 아니라 적정한 이자 비율이 있어요. 법정 이자 네, 기준으로 예, 해서.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재산이 2억밖에 없다는데 어디서 이렇게 요즘 DSR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은요 대출이 이렇게 쉽게 안 나옵니다. 어디서 대출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도대체? 은행에서 대출을 받죠. 어디서 아니 받아요? 일반인들은 대출 내기가 너무 힘들어. 아니 은행에 가보셔서 대출 상담 한번 해보시면 네. DSR 기준이 이게 스트레스 DSR까지 적용돼 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1억 4천 대출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면 국회의원 연봉이 얼마예요? 1억 6천이잖아요, 대충. 그러면 자기 그 수입의 100%는 충분히 나와요. 그러면 3억 2천까지는 나와요. 뭐 안정적인 그거는 신용대출로 기존 나와요. 대출과 나올 수 기준을 있겠죠. 놓고 가서 봐야 되죠. 네. 그건 기존 대출과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아니 대출을 요즘 최근에 돈 나오기가 갚았다고 쉽지가 않아요. 올해 네. 갚았다고 하니까 국회의원 그 자료 뭐 대출했던 혹은 뭐 차용증 관련해서 이자 관련해서 자료를 이제 충분히 주면 네, 이제 그걸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네, 김성열 대변인님. 근데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돼요. 돈을 빌려줬어. 근데 15년 정도, 뭐 20년 정도 이렇게 장기 빌려주는데 상환하란 얘기도 안 하고 이자도 안 받아. 그럼 이건 돈을 빌려준 걸까요? 준 걸까요? 우리나라 국세청에서는 이거를 돈을 준 거로 인식을 해요. 그걸 증여 의제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증여세를 매겨요, 실제로.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고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차용증 썼더라도 예, 왜냐하면 네. 그렇게 해서 속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네. 그래서 예, 이건 증여 의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문제는 국세청에서는 단순히 증여세만 내면 돼요. 근데 정치인한테는요, 증여를 받았다, 즉 기부를 받았으면 이거 무조건 영수증 처리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정치자금법 위반이에요. 정치자금법상 제3조에 보면요, 2호에 나와 있어요. 채무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자나 이런 걸 주지 않거나 또는 감면해 주거나 이런 거 다 기부 행위로 봐요. 그럼 이건 다 법에 어긋나는 행위라고요. 그래서 게다가 지금 이 예전부터 후원회장도 하셨다고 그러죠. 이 강 씨라는 분이 그 돈을 빌려주기로 한 약정 기간이 지금 넘었다는 거 아니에요. 차용증의 기간도 넘은 상태에서 상환 요구도 안 하고 있었다. 이런 부분은요, 국세청에서 보면 무조건 증여로 볼 거고, 만약에 증여로 인정이 된다면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의 혐의가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해명을 깔끔하게 하셔야지 쉽지 네. 자, 않잖아요. 그럼 여기서 잘못된 부분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실 때 강모 씨가 네. 돈을 빌려줬다고 했잖아요. 네. 그 이후에 뭐라고 방금 말씀하셨어요? 차용증 기간이 넘어서. 넘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자를 안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네. 어떻게 아세요? 이자 안 받은지? 아니 이자를 준 적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줬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니 그러니까 이자를 줬으면 예. 이자를 넘겨준 근거를 내야 돼요. 아니, 국세청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맞아요. 뭐냐면 그러니까, 예. 그런 거를 근데 마치 이체를 해야 지금 돼요. 맞아요. 근데 통장 지금 이체한 마치 내역을 주면 되잖아요. 마치 국민의힘 야당에서는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자를 안 낸 것, 돈만 빌리고 이자를 안 낸 것처럼 지금 얘기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럼 그 자료를 줘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자를 그럼 매월 인사청문회 때 줬다. 내겠다 이거예요. 네. 이거는 그러면 인사청문회 가서 한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지금 계속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이제 사적 채무를 쓰는 차용증 형식이 다 똑같은 것으로 보아 사실 강모 씨가 또 주고 싶었는데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같이 써가지고 쪼개기 후원을 한 거 아니냐. 그렇죠. 1,000만 원씩 나눈 거 부분도요. 매우 안 좋아 보이는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에서는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입출금을 하게 되면 FIU라고 해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가 돼요. 네. 바로 그 입출금 내역이나 이런 게 전송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빌리실 때도 1,000만 원씩 쪼개서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이건 제 사적 관점입니다만 사실상 국세청에서는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해명을 깔끔하게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증거를 내놓으라는 건요. 딴 게 아니에요. 통장 이체 내역만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자 빠져나갔으면 이자 잘 내고 있었네. 상환 의지가 있었네. 이렇게 판단이 될 거고 네. 그게 없었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하여튼 그런 내용들은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네. 그러니까 제가 검증이 부탁드리고 될 싶은 것이다. 말씀은 네. 돈을 빌렸다. 맞아요. 근데 돈을 빌려놓고 이자를 안 냈다. 이렇게 뭐 마치 결정된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만약에 이자를 제대로 내지 않은 것 같은 그러니까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민석 총리 지명자를 네. 물러나게 하는 데 있어서 네. 이런 의혹이 해소가 안 된다면 네, 네, 네. 동의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저희가 제대로 배웠습니다. 저희가 많이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반전 이전공사에 대해서 이렇게 나쁜 지인들에게 이게 알고 짜고 치기를 한 거라면은 그때는 특검 받으실 거야면은 그때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지롱 막 그랬잖아요. 저도 그렇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가정에는 대답하지 가정에는 않겠다. 대답하지 않는다. 아. 1번 타자는 다르다. 잘 배우셨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바란다고 하는데도 대답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국민이 물어보면 당연히 대답을 해야죠. 박상수의 질문 대답하지 마시고 박상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거는 아무튼 청문회 때 예. 다뤄질 내용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아무리 얘기해봐요 우리가 그 이자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때 한번 가서 네.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한주 네네 오늘 이제 이재명 네. 정부 5년의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합니다. 각 분과위원장도 지금 발표를 한 상태인데요. 예. 이게 이제 과거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역할을 했던 그 기관을 국정기획위원회로 만들어서 그 이재명 정부의 5년 설계도를 잘 그렇죠. 그려내는 앞으로 곳이죠.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예. 청사진을 제시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한주 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국정기획위원장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한주 위원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며칠 전에 뉴스타파를 통해서 제기가 되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난 2005년 아들 명의로 이한주 위원장이 2005년이면 20년 전이죠. 서울 영등포구 재개발 지역에 상가를 매입해서 주었다. 그리고 가족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서 세금을 회피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각종 부동산 재개발 그 지역에 자신의 이제 소유 부동산들이 있다. 이제 이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뉴스타파가 이걸 이제 보도를 또 했군요. 예. 여기 이제 탐사보도 전문 그렇습니다. 매체인데 네네. 가끔 이제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 그 후원자들이 쭉 빠졌다 다시 또 올라오고 뭐 뉴스타파요? 이런 반복되는 일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여기 지금 기사에 보면 네. 불법이나 범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 그 내용을 쭉 보면, 근데 이만큼 다채롭게 부동산 투자를 이분이 아. 해왔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뉴스타파 보도도 이게 뭐 불법적인 건 아닌데 예, 근데 이제 투기를 했다라는 게 뉴스타파의 주장이고 예. 그리고 본인의 지금까지의 주장과는 좀 상반된 행보 아니냐. 이한주 위원장이 그동안 부동산 투기 등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해왔었는데 네. 말은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본인이 더 많이 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취지의 그런 보도라는 거죠. 취지였습니다. 네. 네.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게 이한주 위원장이 부동산을 통해서 불로소득은 다 환수해야 된다는 식의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아주 이때 이렇게 자녀들한테 증여를 하고 가족법인을 세워가지고 세금을 이렇게 좀 줄이거나 이게 투자를 이렇게 부동산 투기죠. 투기를 하는 이러한 게 유행이었던 시점이 있어요. 딱
딱 그 시점에 이걸 했어요. 네. 이때 이 시점에 한 걸로 굉장히 그 의혹이 나와서 난리였던 사건이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 민정수석 하셨던 그 우병우 민정수석의 그 주변에서 가족법인을 가지고 했던 그거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델을 어디서 비슷한 모델을 찾을 수 있냐? 우병우 민정수석의 사례를 가서 찾아보시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민주당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서 어떻게 그때 그 가족법인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생각을 한다면 이 이한주 위원장의 이 행태에 대해서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했던 거와 동일하게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심지어 5월 5일 어린이날이라고 하잖아요. 예. 아, 네. 그 이 상가가 아들 명의로 상가를 아들 산 명의로 저는 제 아들에게 장난감이나 사주고 있는데 네. 정말 이 클래스가 달라요. 반성하셔야죠. 하다못해 뭐 아이들이 이게 정말 부루마블이라도 클래스가 걸려가지고 뭐 다릅니다, 하시지. 5월은 어린이날에 네. 정말 그래서 네. 저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한 가지 저희도 약간 좀 반성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예. 오광수 민정수석의 사례도 그렇고 이번에 이한주 네. 국정기획원장의 사례도 그렇고 다 이 소위 말하는 진보 매체 예. 그쪽 유튜브들에서 매체나 유튜브에서 먼저 이런 것들을 보도를 하고 찾아내서 이렇게 그래서 고맙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약간 반성이 된다는 거죠. 아. 아니 도대체 야당 어른 역할까지 다 해주고 있으니 우리가 할 이거는 일이 정말 없다. 참 우리 입장에서 많은 반성이 좀 된다.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이런 네. 거는 당연히 국민의힘이나 야당 입장에서 먼저 꺼내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러시는 건 이해를 하겠지만 이건 인사 초기에 이런 것들 바로바로 밝혀내.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국민 감정이 굉장히 안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물론 투기와 투자를 구별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입장이긴 그쵸.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인 문제보다도 사실 국민 법감정, 그러니까 도덕성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될 건데 특히 이한주 원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과 사실 오랜 기간 같이 한 사람이고 정책적 책사로서 역할을 되게 많이 하신 분이에요. 경기연구원장도 하시고 하시면서 오래 하신 분인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전 이런 부분 본인이 해명은 좀 깔끔하게 해주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봐요. 예. 그 일단- 투기랑 투자 차이를 이제 많이 뭐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진짜 애매한 부분이 좀 많이 있고 그 네. 선이 경계선이 좀 불분명하긴 한데 네. 대체로 이제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알고 하면 투자고 모르고 하면 투기고 혹은 본인 능력 한도 내에서 하면 투자고 본인 능력을 넘어서면 투기고 혹은 결과를 운에 맡기면 투기고 결과를 내 실력에 맡기면 투자다 뭐 등등의 뭐 명언 같은 건 있는데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선 긋기는 어렵죠. 네. 예. 근데 이 뉴스타파가 맞습니다. 이 진보 언론이고 민주당에게 그래도 우호적이라고 느끼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먼저 나서서 때렸기 때문에 사실 너무 더 아픈 면이 있어요. 저희가 하지만 아프긴 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뉴스타파가 김건희 때문에 좀 바쁜 줄 알았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남은 거야. 이게 이런 뭐 걸 궁시렁궁시렁 되고 있어요. 다음 이야기 할까요? 자, 아니요. 근데 이건 아셔야 돼요. 네. 그 이한주 원장이 네. 그때 이제 해명을 뭐라고 네. 했냐면 아니 이제 초등학생 한 명하고 중학생 아들한테 자식한테 줬는데 1,000만 원 이하였다. 근데 우리가 10년간 2천만 원까지는 그 공제되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그게 탄류가 없다. 하나의 투자 기법으로 네. 한때 굉장히 인기 있었던 거예요. 네. 2천만 원씩 정확히 이렇게 아시네, 증여세 투자. 안 내도록 네. 이렇게 주도록 하자. 뭐 이런 것들이 그때 기법으로 쓰였던 것인데 뭐 어찌 보면은 책임 있는 자리에 있을 만한 사람이 그러한 방법을 써가지고 나중에 그게 시세 차익이 발생하게 아, 됐다면 그러니까 설명 좀 할게요. 저도 좀. 그렇죠. 그러니까 설명하는 그런 거고 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선출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국정기획위원장 이거 임시직인 거예요. 아시잖아요. 이거 그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인수위에 한 2달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거고 이건 해체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분이 이제 고위 공직자가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뭐 사실 윤석열 정부도 제가 보니까 차관급 52명 중에 16명, 대통령실 1급 중에서 14명 중에 9명이 다주택자 보유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런 걸 반면 교사에서 많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모습을 좀 보이면 안 되겠다라고 반성을 하고 있고 네.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분은 고위 공직자가 아니고 뭐
뭐 임시직이기 때문에 뭐 중요한 자리는 네. 맞지만 아니야 그래도 이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게 얘기할 거야. 국제기구 얘기한 적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네. 지금 그 아니, 밑에 들어간 국회의원만 몇 명인지 알아요. 그래서 근데 정말 중요한 자리예요. 이분이 이 자리는. 이제 2달 후에 이제 해체가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송구스럽지만 좀 양해를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김병기 김병기 네,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네. 신임 원내대표는 민생 입법 최우선 순위로 상법 개정안을 꼽았습니다. 상법 개정안. 네, 코스피 5천 시대로 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야당의 법사위원장 자리 요구는 선을 명확하게 그었습니다. 줄 생각이 없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 민주당 지도부에게 나의 신상과 관련된 법안은 무리해서 처리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답을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임기 중에 형사재판 중단한 뭐 이런 형사소송법 같은 거. 네, 그리고 이제 허위사실 네. 공표죄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런 아. 것들을 너무 무리해서 막 우선순위에 놓고 처리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그게 합니다. 오히려 뭐 정쟁의 또 요인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원내대표 선거 이후에 바로 민주당이 당대표 선거 국면에 접어드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당 대표. 네. 당 대표는 지금 당대표가 없잖아요. 뭐 정청래 의원이 좀 먼저 선언했죠. 출마 네, 선언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 대표는 우리 민주당에서는 좀 이야기가 많이 좀 되는 분이 역시 뭐 정청래 의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분위기도. 사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전 법사위원장이죠. 이분이 이제 출마 안 할 줄 알았어요. 처음에 출마한다는 말이 있었다가 예. 이번에 이제 뽑히는 당 대표가 잔여 임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잔여 임기 1년만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당 대표 하는 것보다 차기보다는 차차기가 오히려 이제 총선에서 공천권도 가질 수 있을 수 있고 네. 그래서 이게 더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 때문에 정청래 의원이 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본인이 이제 밝히기로는 당신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야말로 오히려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당 대표가 되어서 이재명 정부를 잘 조력하고 싶다. 정말 나의 어떤 그 진정성을 알아달라. 그래서 내가 출마하겠다라고 네. 일단 밝힌 상태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이번에 나오신 이유가 있죠. 말 이건 끝나자마자 다 아닌 거니까. 지금 뭐 정청래 의원님 나오시고 싶어가지고 호남 벌써 다 돌면서 민심 정치하시고 다 그러고 계신데 예. 뭐 나오는 건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왜 차차기를 안 나오시느냐? 저는 서울시장 나오시는 포석으로 봐요. 아, 정청래 그래서 의원이 지금 당 대표 하고 서울시장 나오려고 하니까 지금 나오는 거지. 차차기는 나오면은 서울시장 하면서 당 대표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못 나오시니까. 서울시장 그러지 않는 거. 욕심이 있다. 서울시장이 그렇게 진짜 보여요. 좋은 자리인가 보네요. 이렇게 많은 서울시장은 사람들이. 사실 대선 후보로서 직도로 갈 수 있는 가도기도 하고. 근데 그건 좀 말이 안 맞습니다. 우리 김성렬 그럼 대변인 얘기해요. 아시겠지만 왜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 아니 왜냐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니 내년 6월이 이제 지방선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당 대표가 어쨌든 그 지방선거까지 이번에 선출된 당 대표가 그 지방선거 때까지 마무리를 해야 돼요. 네, 근데 맞습니다. 본인이 마지막에 당 대표로서 마무리를 하지 않고 내가 서울시장 나오기 위해서 당 대표를 그러면 그만둬요? 이거는 도의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건 좀 오해라는 말씀을 나오면 드리고 싶어요. 어떡하시려고 도의적으로 그러니까 저도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건 사과해야죠. 누가 사과해야 돼? 사과해야죠. 누가 사과해야 돼?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문법상으로 안 제 맞다. 말이 맞아요. 아시잖아요. 근데 정청래 의원이 당 대표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당은 요즘 좀 호재가 없었는데 호재예요? 나쁘지 않다. 아, 설렙니까, 지금? 예, 지금 약간 이게 그러다 약간 패배하면 어쩌려고 어떤 사과하실 거예요?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아마 민주당에서도 우리 당의 정치인 중에서 뭐 응원하는 정치인이 좀 있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빠와 까가 극단적으로 갈리는 정치인들이 있어요. 예. 네, 근데 팬과 이게 안티라고 그게 해주시겠어요? 완전히 그게 이제 팬과 안티가 극단적으로 갈리는 정치인들이 있는데 팬의 숫자가 훨씬 많고 뭐 안티의 숫자가 좀 적은 정도면 굉장히 위협적인 정치인이 되죠. 반반 정도 되면은 약간 긴가민가 하지만 그래도 이게 굉장히 그 유명한 이름 있는 정치인이 됩니다. 근데 안티가 좀 더 많은데 아주 열성 팬을 갖고 있는 정치인은 상대 정당의 입장에서는 고마운 분이에요. 그런 분이 계속 위로 올라가 주시고 계속 성장하시고 계속 발전해 주시는 게
상대 정당의 입장에서는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도 저도 한동훈 네. 전 대표가 감사해요. 우리는 안티보다 팬이 좀 더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서로 누가 그래? 누가 그래? 그렇습니다. 그때 왜 대선 경선에서 진 거야? 왜 김문수한테 진 거야? 아니, 우리가 아프다, 그 아파.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도 44% 정도까지 나온다는 게 그게 보통 숫자 아닙니다. 우리 당에서. 근데 예전에 이 비슷한 논리가 이재명 저 후보 때도 네. 이재명 나오면 땡큐 이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네. 잘못된 약간 판단이 좀 있었던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네. 또 여러 가지 주변 사항이 도움이 됐죠. 근데 이재명 대표도 빠와 까가 많은 정치인이죠. 네. 대표적인. 그러니까 이게 저는 큰 정치인이 되기 위해선 빠와 까가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두 개가 동시에 있어야 돼. 동시에 있어야 되는데 네. 빠가 맞냐 까가 맞냐에 따라 앞뒤가 좀 다르긴 한데 아유 공감이 안 돼요. 그거. 나는 그래서 약간 그 정청래 의원은 나오면 땡큐다 아니 이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죠? 뭐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당원들이 어떻게 선택하느냐 있잖아요. 음. 근데 어제부터 이제 그 차기 당 대표는 박찬대가 해야 된다. 박찬대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로 추천한다라는 온라인 서명서가 당원들 사이에 돌고 있다고 그래요? 합니다. 네. 어. 그러니까 이제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랑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왔고 그러니까 당원들 사이에 아마 그런 그 전략적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은 잘하지만 좀 이제 조금 이제 개인 플레이가 있는 성향이다. 아. 근데 이제 박찬대 의원은 그래도 잘 맞춰갈 만한 따를 아. 만한 그런 성향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 네. 요거는 좀 당원들이 어떻게 볼지를 두고 봐야 서울이란 될것 지역이 같아요. 결코 쉬운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중도 확장의 측면이 다음번 지방선거에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 대표에 있어서 아무래도 강성보다는 좀 중도 확장이 높은 사람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네, 뭐 근데 앞서서 뭐 정청래 의원님 되면 땡큐라고 그랬지만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지금 그리고 서로가 이렇게 헛발질만 바라고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왜 공격수를 우리까지 헛발질이라고 하는 거야? 아니 한동훈 문제를 하니까. 한동훈 안 맞아 내 말이 틀렸어요? 아니 맞아요. 맞는데. 맞잖아. 왜 그래?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정청래 공격수를 의원은 키워야지. 전형적인 1번 타자예요. 1번 타자. 1번이니까 1번 타자가 제일 대표를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1번 타자가 감독하겠다고 나오면 그게 맞는지에 맞아. 대해서 아마 당내에서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최전방 공격수인 것도 인정하고 굉장히 날카로우신 분인 것도 인정을 하지만 1번 타자가 내가 맨 앞에 섰으니까 내가 이걸 맨 앞에서 끌겠다라고 했을 때 당내에서 아마 우려의 목소리가 있을 것이고 그게 또 1번 타자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갈등 구조가 계속 생길 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나쁘진 뭐 않다. 민주당이 알아서 하겠죠. 네. 알아서 할 거예요. 자 그리고요.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에 의총을 열고 차기 원내대표 선출에 나섭니다. 국민님도 뭘 하긴 하는군요. 네, 그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잘 보기 어려운 얼굴들이라서 네 이제 송원석, 이현승, 김성원 의원이 아, 출마를 하게 되고요. 참 익숙진 않네요. 잘 볼 일이 없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역 기반으로 네. 계속 활동하신 분들은 방송에도 잘 안 나오고 사실은 그 내부에서도 크게 목소리를 많이 내지 않는 스타일들이라서 우리가 볼 일이 잘은 없었지만 네. 이렇게 3선, 4선 의원 3명이 이제 나서가지고 오늘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 누구 되는지만 그냥 알려주세요 우리. 일단은 조금 네. 이렇게 쇄신이 될 거면은 김성원 의원이 될 거고요. 우리 당이 좀 쇄신의 방향으로 쇄신 쪽이면 가겠다라고 김성원. 하면 김성원 의원이 네. 될 것 같고요. 지금 당내에서는 뭐 아까 주요 보수 언론들에서는 이현승 의원을 뭐 개파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저는 이현승 의원이 진짜인 것 같다는 생각이. 진짜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찐 구주류다 이거예요. 예, 찐윤인 것 같다라는 아. 생각이. 왜 그러냐면 이현승 의원이 제가 이현승 의원이라는 분의 성함에 대해서 솔직히 저도 정치한 지 얼마 안 돼서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분의 성함을 알게 된 때가 언제였냐면 네. 저희가 12월 14일 날 탄핵을 하고 나서 탄핵에 찬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변호사다 보니까 당원 당규를 잽싸게 찾아본 겁니다. 찾아보니까 다음 비대위원장 임명권이 원내대표가 아니라 아무리 4명의 최고위원이 사퇴를 했어도 당대표가 할 수 있는 걸로 해석될 수 있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규정을 SNS에 올리고 그게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고 나갈 수도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게 이제 보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나경원 의원이 바로 받아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경원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빨리 임명할 수 있도록 정국위를 빨리 개최해서 비대위원장을 빨리 임명하도록 해라. 이렇게 나경원 의원이 SNS에 글을 쓰니까 바로 이현승 의원이 정국위 의장이거든요. 네. 아. 이현승 의원이
정국이를 개최하겠다라고 바로 선언을 합니다. 그러고 그 다음 날 권성동 의원이 바로 원내대표로서 그 당 대표를 이렇게 그 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의원총회가 이제 이렇게 차근차근 열리는 모습을 봤을 때 제가 이게 드러나는 부분은 이현승 아니지만 의원은 예, 네. 그런 것 같다. 근데 이현승 의원이 또 한 번 역할을 합니다. 후보 교체 때 아 그래요? 한덕수 후보로 후보 교체를 할 때 네. 후보 교체를 하려면 전국이 의결이 필요로 했는데 예. 당시 그 새벽 쿠데타 직전에 이현승 의원이 후보 교체를 위한 전국이 개최 공지를 전국이 의장 이현승 의원 이름으로 내요. 그래서 저는 이 이현승 의원이 굉장히 네. 이 탄핵 국면에서 두 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예, 예, 한동훈 대표를 쫓아낼 때, 그 다음에 한덕수 총리를 교체할 때. 근데 지금 묘하게 주류 보수 언론들에서 네네네. 송원석 의원이 찐윤이고 아. 이현승 의원은 개파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그건 보니 잘못된 거구나. 이현승 의원이 찐윤 이게 진짜인 것 같다. 아. 왜냐하면 약간 느낌이 김문수 한덕수를 보는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이게 굉장히 어찌 보면 새로운 사실인데 댓글에서는 아직도 계속 정청래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아. 관심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않죠. 네. 원내대표는 지금 확인해 보면은 송원석 의원 좀 유리한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지금 뭐 들리는 이야기로는 좀 유리한 것 같고 지금 송원석 의원이 되면 문제는 저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좀 부딪힐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금 뭐 당원 아니 저희 당론 철회부터 해가지고 당무감사 실시해서 후보 교체 이런 거 다시 보겠다 그랬는데 그런 거를 할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마 좀 충돌이 더 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어요. 개혁신당은 뭐 지도부 특별히 변화 없이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당대표 거리 상태이기 때문에 네. 바로 전당대회를 치를 거고 아. 지금 전당대회 오늘 준비위원회 아마 꾸렸을 거예요. 그래서 아. 준비위원회가 시작돼서 아마 세 당 중에 제일 먼저 전당대회를 아, 하지 않을까 그렇습니까? 싶습니다. 누가 네. 그럼 나오나요? 저희는 얼마 전에 이준석 후보께서 본인이 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지방선거를 다른 얼굴로 좀 치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본인이 좀 지방선거까지 좀 책임을 지고 끌고 당대표 다시 나와요? 하겠다. 가라는 의중을 표한 걸로 지금 혹시 경쟁자 있습니까? 경쟁자요. 근데 이게 저희는 집단 지도 체제라 네.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같이 뽑아요. 아.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경쟁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1등은 당 대표하고 2등은 최고위원들이니까. 아. 근데 당 대표하고 최고위원을 분리하게 되면은 글쎄요 당 대표가 누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준석의 경쟁 상대는 당내에 없고 여성 유권자일 겁니다. 또 무슨 이야기야? 네. 자, 그렇게 네.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늘 경쟁까지 오후에 보고요. 네, 결론이 나면 내일 전달을 해드리도록 너무 관심이 없으니까 네. 민망하네요. 네, 전달하겠습니다 내일. 아 그리고 특검이 이제 준비를 한창 하고 있는데요. 주말에도 이 3대 특검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가장 뭐 때문에 제일 바빴냐? 지금 사무실 확보가 전쟁이라고 하네요. 사무실? 네. 왜요? 그러니까 이제 특검 규모가 뭐 꽤 크죠. 꽤 크잖아요. 200명까지 예, 예, 예. 가는 특검도 있으니까. 예.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일할 만한 공간을 평소에 우리가 다니고 있는 서울 서초동이나 뭐 여의도, 광화문 이런 데서 찾기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요즘 사무실 빈데 많은데. 아 공실은 많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대규모로 들어가기 쉽지 않아서 아, 또 여긴 또 단기 임대겠구나. 그죠? 네, 그렇죠. 예. 조은성 내란 특검은 이제 내란 특별수사본부가 있는 서울 고검을 찾아서 업무 시설을 둘러봤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곳이 혹시 있는지 경찰, 검찰, 과천청사까지도 다 확인을 해서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김건희 특검인 민중기 특검은 사무실에 출근 안 하고 사무실 확보 작업에 집중했다라고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서초동을 떠나서 판교, 과천까지도 돌아보고 있는 아, 그런 그래요? 상황이다. 그런 상황입니다. 상암동 옆에 저 덕은지구 뭐 이런데 향동이나 이런 데 기가 가면 막힙니다. 진짜 그러면 근데 저는 정말 그럼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언론사들이 여기 다 모여 있잖아요. 그렇지. 그럼 바로바로 확인하고 거기 지식산업센터 싼 거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영장 뭐 청구라든지 맞아요. 그래 법원이랑 자료 가까워야 법원이랑 돼. 가까워서 네. 해야 되고 일단 그 주요 피의자들이 서초동에 몰려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제일 좋은 것은 아크로비스타죠. 거기에다가 이제 빈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거기 월세 월세 너무 너무 비싸요. 비싸요. 서로가 내는데 너무 비싸니까. 아, 비싸. 그 밑에 저 상가 내려갈 때 네, 상가 내려가서 들렀다 가시라고 하면 되고. 뭐 지나가시다가 그 애완견 아니 그 반려견 데리고 지나가시다가도 한번 와서 조사도 받으시고 하시면 사실 되는데. 그래서 변호사들 사이에서 아크로비스타를 법세권이라 그래요. 법세권. 네, 법세권. 법원 가까이 법세권. 있는. 네. 그리고 또 이게 어쨌든 간에 이
이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 뭐 국방부, 여러 네. 가지 군대, 법무부 이렇게 기밀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보안 유지에 되는 또 시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공간만 필요한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 청사라든가 그래서 뭐 서대문 경찰서 옛 청사 거기도 지금 또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초동하고 좀 거리가 있어가지고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하여튼 사무실 찾는데 굉장히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는 거고요. 이거 뭐 그래도 해결되겠죠, 어떻게든. 네, 그럼요. 네. 금방 할 것으로 보이고요. 재미있는 뉴스 하나만 전달하겠습니다. 그 뉴스 이거 개인 독립 언론 뉴스포터하고 그다음에 이제 크리스티안 데이비스 파이낸셜 타임스 서울 지국장이 인터뷰를 한 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아, 파이낸셜 타임즈의 서울 지국장이 네 예. 데이비스 FT? 지국장의 FT 파이낸셜 타임즈요. 오늘 약간 많이 쓰니네. LLM부터 해가지고. 네. 영국 언론이에요. 예 맞습니다. 장정필 대변인이 지금 많이 이렇게 떴어요. 아, 물이 올랐어, 물이 지금 올랐어. 많이 올랐어 지금. 뭐 FT 가지고 왜 그러세요? 그런데 이제 이 서울 지국장이 윤석열 정부 시절에 겪은 그 나의 경험을 여기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전 검열이 되게 심했다. 어떻게 표현했냐면 윤석열 정부의 언론 담당자들은 대통령 인터뷰를 하려면 매우 까다로운 조건들을 요구했다. 이거 마치 탈레반 지도자와 같았다. 그러니까 발언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뭐 수정 요청을 하고 확인 절차 같은 걸 계속해서 요구를 했다. 이거 민주국가 지도자인데 뭐 이렇게 탈레반 같은 요구를 계속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자유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이 사람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몰랐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자유와 공정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발언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 뭐 약속된 것만 해야 되고 또 녹화된 화면 자신들이 다시 한번 봐야 되고 하여튼 이런 조건들이 너무 까다로웠던 거죠. 뭐 대통령 인터뷰가 쉽지는 않죠. 사실 그 과정이 우리도 해보면 알지만 네. 정말 살이 쪽쪽 빠지는 경험이긴 합니다. 뭐 그렇긴 하겠지만. 근데 이제 그 후에도 여기는 굉장히 많은 요구가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근데 제가 이제 국회에서 공보 일을 오래 해봤거든요. 예. 그래서 수많은 인터뷰를 준비를 해봐서 잘 아는데 저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실의 스태프들의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기존의 정치인들이 다 얘기합니다. 이 공보 맞아요. 담당들이 질문을 먼저 정중하게 그러면 인터뷰 하실 거면 인터뷰를 제가 먼저 볼 수 있을까요?라고 하고 인터뷰 시간 오면 저희가 사실 껄끄럽거나 난감한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건 언론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그러면 언론사에서 화가 나가지고 복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중하게 단어를 조금 바꿀 수 있을까요? 뭐 뭐 이런 그렇긴 식으로 하죠. 예. 조율을 하는 과정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예측건데 아마도 되게 당당하게 뭐 이럴 거면 하세요. 이건 빼세요. 이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FT 기자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다. 네네네. 저는 그걸 그런데 또 이분도 데이비스 이분도 조금 서운한 게 부산 엑스포 유치할 때 최종 PT를 자기가 봤는데 너무 안 좋았다. 왜 캠페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폭망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아무리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저희가 민주당이 비판을 많이 했지만 만약에 부산 엑스포 유치와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캠페인을 못했다면 좀 객관적인 사례를 들어서 얘기해야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캠페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폭망이었다. 좀 이런 것은 저는 또 언론으로서 태도가 맞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민주당이 여당이 돼서 파이낸셜 타임즈로부터 이런 폭망이었다라는 질문을 이제 또 받을 것 같고 나중에 또 몇 년 있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미리 역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보는 게 참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좀 이게 아니고 전략이 좀 지금 있어요. 파이낸셜 타임즈 지국장의 입을 빌어서 지금 폭망이라는 말을 2번이나 한 거 아니에요? 돌려가기도 너무 성실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난 정부에서 너무 외신 상대로 그 외신만 상대로 그랬겠어요. 뭐 우리나라 언론한테 더 했겠지. 비행기 안 태워주는데. 예. 우리도 사실 경험이 없진 않잖아요, 그죠? 우리요. 여기서 비행기 못 탔어요? 비행기가 그게 아니라 네. 저희도 이제 인터뷰 요청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상당히 네. 탈레반 같은 경우들이 많았다. 아니 진짜 그냥 살이 쪽 안 빠졌지만 쪽쪽 빠진 것 같아요. 느낌은 살이 쪽쪽 빠진 네, 아주 느낌이에요. 그냥 그럼 너무 입이 바삭바삭 마르는 TV 일들이 조선이 있죠. 그런 느낌을 네. 받으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그런 말이에요. 2024년 11월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관련해 가지고 이제 논란 해명하겠다고 담화한다고 했는데 이분이 안 갔다잖아요. 시간 낭비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네. 이 저기 한 5년 뒤에는 폭스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지도 몰라요. 폭스에서 하여튼 뭐
여러 나라들의 언론들이 다 미국도 지금 언론들 고생 많이 하잖아요. 네. 예, 그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언론들이 좀 살아 있고 뭐 하고 싶은 질문 마음대로 좀 할 수 그럼요. 있고 해야 그럼요. 나라가 좀 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제가 그런 점에서 진짜 그 민주당 쪽의 지지자분들이 기자가 질문을 한다고 해서 그 김민석 총리 지명자한테도 그랬잖아요. 그 기자의 신상을 막 이렇게 파악해가지고 막 이렇게 공격하는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진짜 그게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의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실 기자님들 얼굴 같이 나오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질의응답이 훨씬 이제 수준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도 수준이 높아지고 답변도 책임감 있게 해야 되고 이런 면에서 저는 그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나쁘지 않다고 여기서 이 방송에서가 아마 얘기를 하고 조금 있다가 김민석 총리 지명자한테 그 했던 질문에 대해서 그 기자에 대한 막 그 공격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아 이거는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지지자들도 같이 만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은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CBS 50주년 행사 취임사에 갔을 때 그걸 들어보시면 됩니다. 뭐였죠? 그러니까 CBS가 자기한테 좀 우호적일 줄 알았는데 쉽게 말해서 본인한테 막 쓴소리하고 아, 그럴 또 때 비판적으로 하니까 개인적으로 좀 서운하다. 음. 하지만 그래도 고맙다. 언론은 그래야 된다. 안 그러면 왜 언론이 맞아요. 있느냐. 예, 그런 네. 말씀인데 와 감동적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근데 민주당 지지자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우리 사회가 양극화가 되면서 기자뿐만이 아니라 법관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의 심판을 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 가혹한 공격들이 행해지고 있어요. 지난번 문영배 재판관 같은 경우에 뭐 아파트에 누가 있느니 동창회 카페에 뭐가 있느니 전 이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법관이나 기자나 이런 분들에 대한 공격은 진짜 좀 자제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경기가 유지가 되지 않아요. 아니면 이제 그들에 대한 공격을 뭐 하지 말란다고 안 하진 않잖아요. 네. 그러면 차라리 그 사람들도 네. 뭐 시청자나 뭐 댓글 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을 같이 하는 건 또 어떨까요? 아, 맞짱을 다 같이 둬요? 서로. 아니 그러니까 이런 그건 거예요. 이제 뭐 취재 태도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를 심는 게 아니고 네. 법관은 판결문을 보고 비판을 하면 되는 거고 네. 기자는 기사를 보고 비판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넘어서서 사적인 영역까지 들어가서 공격을 하는 거 굉장히 부당하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법관 얘기도 나와서 오늘 처음 나왔던 이야기 시작이었는데 지기현 판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뭐 구속 취소나 보석 결정 때문에 굉장히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굉장히 비난을 받고 있지만 사실 처음 재판 들어가기 시작했을 땐 우리 당 지지자 중에서 좀 극단적인 지지자들이 지기현 판사 이름을 중국인 아니에요? 가지고 판사 화두라고 아니야. 그랬잖아. 맞아. 중국인이라는 맞아.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저는 지기현 판사가 저는 이제 법리적으로 따지면 이게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유죄 선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네. 저는 네. 그렇게 보는데 저는 이제 법률가적인 입장에서 보는데 지기현 판사도 아마 그렇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 그렇게 됐을 때 아마 또 평가가 180도 또 뒤집어져서 이번에는 또 이쪽에서 지기현 판사를 보호해 준다고 저쪽에서 또 그러고 보니 중국인이 맞았어 이러고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를 하는 겁니까 도대체? 저는 이게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거는 양당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자제를 시켜줄 네. 필요가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 아마 우리 최은경 기자님 동료분들도 뭐 대통령실이나 뭐 네. 이런데 아마 많이 가 계시고 요즘에 좀 스트레스 받는 일도 좀 많으실 텐데 네. 스트레스 싹 날리시라고 네. 한번 저 기자회견 갔다가 오실 때 네. 쿨 멘톨 샤워바로 한번 네, 샤워 머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네. 예 그래야죠. 그다음에 네. 쿨 멘톨 샤워바의 샴푸 버전 네. 바로 알래스카 큐브 네. 쿨 멘톨 시 솔트 스크럽 샴푸 참 무슨 샴푸 이름이 무슨 아파트 이름 같아. 알래스카 큐브 쿨 멘톨 시 솔트 스크럽 샴푸입니다. 아. 예. 와, 다 외국어로 되어 있네요. 한글은 한 마디도 없네 아, 어떻게 된 게. 그러네요. 예. 그러나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으로서 탈모에도 좋고 또 한번 감아 보시면 두피가 그렇게 시원합니다. 시원합니다. 쿨 멘톨 시원하다. 그렇지. 네, 그렇지. 씨솔트 바라소금이다. 스크럽 그렇죠. 샴푸 밀어라. 잘 된다. 네. 아 영어 잘하시네. LLM 뭐라고요? 라지 랭귀지 모델. I studied English for 3 years in United States. 와우, 와 어메이징입니다. 네, gorgeous. 야, 뭐 하는 방송이냐고 계속 물어보시네. 자, 그렇게 알래스카 큐브가 여러분의 여름을 꽉 잡아 드린다는 거고요. 특히 그 소금 알갱이가 두피의 각질과 비듬을 깨끗하게 제거를 해드립니다. 예. 우리 지금 오신 분들도 화면에 안 나갑니다만 어깨에 눈 내렸거든요, 다들. 아, 이럴 때 쿨 멘톨 샴푸로
예, 여러분 팔아서 다 장사하는 겁니다. 예, 네. 씨솔트가 혹시 알래스카 앞바다에서 나오나요? 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아서.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럼 뭐 서해 앞바다에서 나오겠어요? 뭐 하여튼 요즘 소금의 출처도 굉장히 중요해요. 히말라야 네. 핑크 솔트도 그렇고. 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주 2, 3회 샴푸 대신 사용하시면 건강한 두피 유지에 아주 좋다는 거고요. 네. 남녀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는 이 제품, 특히 저희가 그 쿨 멘톨 비누 샤워바 한번 소개해드렸잖아요. 맞아요. 네. 거기 지금 제품이 없어. 다 팔렸어요? 다 팔렸어. 그래서 지금 만드는 박수!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 이제는 샴푸입니다. 네. 샴푸. 이것도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네. 네, 여러분도 빨리 하나씩 사두시기 바라고요. 네이버에서 알래스카 큐브를 검색하시거나 저희 영상 하단에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세 분께 늘 감사한 건 물론 그 내용의 깊이나 이런 건 없지만 그래도 항상 월요일 오전 시간을 이렇게 즐겁게 네, 맞아요. 활기차게. 채워주시는 네. 것만 해도 난 너무 고맙다. 작잖아요. 네. 네. 우리가 뭡니까 한없이 가볍잖아요. 맞아요. 네, 그 컨셉에 딱 맞는 세 분이다. 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칭찬이죠 네, 이거. 그리고 세 분은 앞으로도 괜히 또 어디 의원 배치 달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아, 좋겠다는 이거는 생각이. 약간 저주가. 자,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